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텀이 좀 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최소 하나, 늦어도 2주에 한 권 정도의 책은 계속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독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제 목표였고, 뭐 가끔 가다가 뭐 재테크 서적 같은 거 리뷰도 해드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캐를 하고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라든지 제페토 스튜디오라든지 카카오 이모티콘 이런 그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제 경험을 엄청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고 있더라도 저를 이제 반면교사 이제 사무실하고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이는 지금은 너무 텀이 길었었는데, 굳이 이제 뭐 변명을 하자면 최근 한 달 반 동안은 정말 좀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약간 뭐 슬럼프까지는 아니고 좀 이제 마음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좀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마음이 가다듬어졌냐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전처럼 좀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는, 제가 뭐 이렇다 갈목할 만한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는 정말 살아왔다라는 거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전히 갈목할 성과를 못 내서 포기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갈목할 성과를 못 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기존에 했던 2020년부터 21년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열심히 사는 활동들을 제 루틴대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뭐 안 좋은 일을 극복하는 것도 하는 좋은 일환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브 활동도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좀 재개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꾸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뭐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죠. 오늘 진짜 아까 이제 썸네일을 써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책 진짜 단 한 권을 내가지고 1년에 130억 원. 딱 1년 수입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게 2017년도인가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더 많겠죠. 근데 책 한 권만으로 1년에 130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어떤 작가길래, 어떤 책이길래 궁금하지 않나요? 그 책은 바로 해리포터 아니고, 스티븐 킹도 아니고, 누굴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네. Girl on the Train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영화로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책보다는. 이제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원작 소설이 있었던 거죠. 그 영화화 돼가지고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했겠지만, 실은 이제 표지 보면은 폴라 호킨스라는 여자 작가입니다. 여자 작가이고, 표지에 이렇게 써있죠. 폴라 호킨스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알프레드 히치콕이다. 대단하죠. 소설을 보고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했어요. 히치콕은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책이 그러니까 영화가 된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전미 대륙에서 6초마다 팔린 초대 베스트셀러. 이게 사실 이제 전미 대륙이니까 미국 대륙에서 6초마다 팔렸다라고 하는데, 폴라 호키스는 또 아이러니하게 영국 작가예요. 영국의 여성 작가. 어떤 책이길래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이 책, 요새는 저는 이제 대형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을 좀 보는 게 좀 약간 재미를 들렸어요. 왜냐면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은 도대체 어떻게 쓰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열광하고 많이 찾을까라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굳이 작가가 된다고 하면 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굳이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노벨 문학상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문학상을 못 받을 바에는 그러면 초대형 베스트셀러 정도 딱 하나, 일생에 하나 정도는, 물론 이제 제가 이걸 녹음하는 시점에는 폴라 호킨스가 이게 첫 번째 소설이었거든요. 첫 번째 소설을 이렇게 대박이 났어요. 근데 두 번째 소설까지 냈어요. 인투 더 워터라는 두 번째 소설까지 냈지만, 진짜 첫 번째 작품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딱 한 권만이라도. 제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 200권의 소설을 쓴다 그러면, 200권 중에 딱 한 권이라도 이 정도 대박이 나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책들 많이 읽고, 이런 책들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내식으로 써볼까, 내식으로 이제 저만의 소설 작법의 스타일을 이제 발견되기 위해서 이런 책들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북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책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작가 순위는 약간 변하긴 하지만 맨 먼저 떠오르는 작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리포터를 쓴 당연히 영국 작가네. 이 사람도 영국의 여성 작가네. 조앤 K 롤링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녀를 뛰어넘은 작가가 있다고 해요. 뭐 폴라 호킨스 아니고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거의 먹히지 않는 작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도 처음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 누구지? 제임스 피터슨이라고 해요. 근데 그의 이제 제임스 피터슨의 소설은 폄하한 작가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소설 흔히 공황 소설이라 그래요. 왜 공황 소설을 그럴까요? 뭐 공황장 이런 건 아니고 에어포트, 그러니까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따분하잖아요. 그 시간에 너도 나도 유튜브 안 보고 이 책을 본다 그래요. 요새 뭐 유튜브 넷플릭스에 질 것 같기도 하는데 너도 나도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작가들, 베스트셀러 작가,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된 작가들 되게 싫어했었는데, 뭐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작가들 때문에 뭐 서점가, 책 시장이, 북마켓 이런 쪽이 안 죽고 계속 책이 팔리고, 또 텍스트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때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영상 세대가 글자라는 텍스트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여를 하는 대단한 작가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탑 10이 누가 있을까? 순위를 조금 더 내려보면은 아까 우리한테 익숙한 작가들의 이름 나와요. 스티븐 킹, 존 그리션, 그 다음에 댄 브라운, 이런 작가들 말이에요. 근데 2016년도에 2016년 인쇄 수입 탑 10을 보면 17년 이후의 자료는 이상하게 검색이 안 나와요. 뭐 유튜브가 이미 대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책을 안 봐서 집계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6년 기준으로 인쇄 수입 탑 8위에 드는 작가가 나옵니다. 듣보잡 작가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군지 아시겠죠? 폴라 호킨스입니다. 2016년에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이 130억 원이 8위였습니다. 세계. 바로 Girl on the Train의 저자죠. 이 작가는 다른 작가들과 달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뷔작이자 그녀의 유일한 소설, 이 작품 하나로 데뷔작이자 이제 추가로 하나 냈지만 2016년 당시에는 유일한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8위에 올랐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해리포터도 정말 몇 권, 7권인가 8권 엄청나게 많이 구성되어 있고, 스티븐 킹도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책을 냈어요. 손에 꼽히지 못하죠. 이렇게 뭐 언급할 정도, 할 수도 없을 정도 많은 책을 내가지고 세계 탑 매디에 올랐는데, 그래도 댄 브라운도 우리한테 잘 알려준 다빈치 코드, 거기에 랭덤이 주인공이죠. 랭덤으로 뭐 오리진이라든지 다 랭덤이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책을 많이 냈어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폴라 호킨스가 이 책 하나만으로도 8위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그래서 폴라 호킨스는 이 책 하나만으로도 2016년도 단 한 해에 1,3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그냥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요, 1,200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130억 원을 번 거예요. 대단하죠. 폴라 호킨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여성 작가입니다. 짐바브웨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타임즈의 경제부 기자로 15년 동안이나 기자 생활을 하게 돼요.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은 잘 쓰겠죠. 뭐 기자 출신의 작가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해밍웨이도 있고, 한국으로 따지면 김훈 작가.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첫 번째로 집필한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고, 이 소설이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영화까지 되면서 초대박이 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너무 궁금해가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이제 그 장르로 구분하자면 스릴러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계속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좀 헷갈리지 않아요? 대충 스릴러는 뭐지? 대충 느끼보시잖아요. 근데 약간 정의는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추리 소설과 스릴러 소설의 차이점을 누군가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놨냐? 범인이 누군지 아예 몰라. 셜록 홈즈처럼 이게 살인사건의 주인공 범인이 누구지? 이야기에 전개되면서 독자와 같이 추리를 하는 게, 그래서 범인을 계속 추리해 나가는 게 추리소설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범인이 나오죠. 근데 이제 범인이 먼저 밝혀지고 나서 그 사이에 오싹오싹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게 스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가 맞다고 하면 이 책의 정확한 장르는 스릴러이면서 추리소설이에요. 즉 이 얘기는 범인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밝혀져야 되는데 또 전체적으로 소설 전체에 오싹오싹한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서 스릴러라고 하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추리소설인 거예요. 추리소설이자 스릴러라고 이제 정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저 이제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범인 누구지? 내가 맞춰볼게. 라고 해서 계속 궁리를 하면서 읽었는데 그런 목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폴 호킨스가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프랑스 작가 기욤 무소보다는 조금 반전이 조금 덜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스릴러 소설이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소수 작법에 대한 감은 제대로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투 더 워터를 이 책을 갖고 나서 빌렸는데 초반부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약간 작업 스타일 비슷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어떤 전문 소설가로서는 두 번째 작품 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책 사실 이제 하여튼 그랬고,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도 확실하게 이제 제가 이제 또 소설 글쓰기에도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스티븐 킹의 글쓰기 조언이 또 떠올랐어요. 스티븐 킹은 이렇게 말했죠. 글을 정말 잘 쓰려면, 뛰어난 소설가가 되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라. 뻔한 말이죠. 근데 많이 읽어야 솔직히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시켜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진짜가 나왔기 때문에 식상한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그거 안 쓰게 된다.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감이 잡히고, 또 많이 써봐야 글쓰기 근육이 붙어서 의도했던 대로 능숙능하게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점점 올해는 제가 소설만 솔직히 말해서 한 30권? 40권 읽은 것 같아요. 소설만. 그 중에 이제 기욤 무소의 소설이 17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소설 대충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감이 있는데, 확실하게 또 자기가 안 써보면 막상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소설 자체를 안 써보면은 저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 이야기 정리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꽉꽉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는 당연히 스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여기까지 듣고 나는 이제 책을 진짜 몇 개까지 궁금한데 책을 직접 읽어봐야 하신 분들 여기서 끊고 책을 서점에 가셔서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설의 구성은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 여자의 시선들이 다 각자 교차가 되는데, 레이첼, 애나, 메건이라는 3여자가 등장합니다. 레이첼은 애나에게 전 남편 톰을 빼앗긴 이혼녀예요. 그녀는 매일 1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죠. 근데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거리, 같은 건물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레이첼은 행복해 보이는 부부를 이제 발견하죠. 기차 안에서. 매일 같이 베란다에 나와서 서로를 안아주는 부부. 그들에게 레이첼은 제이슨과 제스라는 이름을 각각 붙여줍니다. 또 이제 애나라는 이제 여자는 레이첼의 전 남편 톰과 현재 살고 있는 여자죠. 바람난 여자였죠. 이혼하고 이제 애나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죠. 톰이 이제 레이첼과 살고 있을 때 자신과 바람 피웠고, 그의 아내 레이첼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았고, 그게 바람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라고만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생각해온 여자였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그냥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에비라는 딸이 태어나면서 결국 톰과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냥 살게 돼요. 물론 이제 탐이 전 안에 레이첼과 헤어진 이유는 둘이 아기를 가지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런 고통스러움을 잊기 위해서 레이첼이 이제 술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끝내 비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맺게 된 그 이유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한 여자는 메건이라는 여자입니다. 메건은 남편 스콧과 같이 살아요. 스콧은 메건의 일거수일투족 되게 감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처증이 많은 남자죠. 그래서 이제 매일 메건의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이메일을 추적하고 혹시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감시하는 남자. 무섭죠. 근데 이제 메건이 스콧보다 한 수 위에요. 메건은
사실 자기 남편 스콧이 자기를 감시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스콧 몰래 일회성 바람을 또 즐기는 여자예요. 자신의 몸을 훑어보는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고 그 남자들을 유혹하는 방법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여자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메건에게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아주 끔찍한 과거가 있죠. 다시 레이첼로 넘어옵니다. 레이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술에 취하면 알코올 치매로 아예 전날을 기억을 못해요. 문제는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언제나 전 남편 톰한테 전화를 하고 또는 메시지, 카톡을 남겨요. 다음날 일어나서 수치심에 사로잡히죠. 근데 기억이 안 나.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자기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기록을 보죠. 그러면서 진짜 끔찍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치심에 사로잡히면서도 기차 안에서 멀리 바라보는 제이슨과 제스의 부부의 행복한 모습에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레이첼은 제이슨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베란다에 나와 있는 제스를 보죠. 근데 그때 한 남자가 제스에게 다가오고 둘은 진한 키스를 나누죠. 그 남자는 제이슨이 아니고 다른 남자예요. 레이첼은 충격에 빠집니다. 제스가 바람피다니.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제스가 보이지 않아요. 레이첼은 이혼 전에 제이슨과 제스가 살고 있던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집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일간지를 통해서 그 집에 살고 있던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스, 바로 제스가 말이죠. 근데 그 이제 신문을 통해서 제스의 본명은 바로 메건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메건이 실종된 그 날이 자신이 술에 취해 그 동네를 간 날이고, 그 동네,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 톰과 자기 옛날에 살았던 동네거든요. 톰과 에나가 살고 있는 동네죠. 근데 또 기억이 없어져 버렸고, 다음날 또 깨어보니까 입술 아래에 베인 자국이 있고 팔에 멍든 자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미치겠네. 생각이 안 나요. 자기하고 메건의 실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 레이첼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레이첼은 결심하고 제스, 아니 메건의 집에 찾아가요. 레이첼은 아마도 불륜남이 메건을 납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지켜봤던, 그 뽀뽀를 했던, 키스를 나누었던 그 사실을 제스의 남편 제이슨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제이슨의 본명은 스콧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자 스콧은 그 남자가 실종되기 전 얼마간 정신상담 치료를 받고 있던 카말이라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첼은 카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려고 하죠. 그가 분명 범인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자신의 레이첼,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전혀 모르죠, 카말은.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메건을 납치한 증거를 찾아내자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메건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게다가 메건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메건은 남편 스콧은 충격에 휩싸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메건이 살해를 당한 거죠. 메건의 실종 직전 스콧은 강한 집착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었고, 스콧은 유력한 용의자 상상에 오르게 되죠. 스콧은 레이첼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레이첼은 스콧에서 자신을 메건의 친구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 스콧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스콧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레이첼에게도 이제 술을 권합니다. 내가 용의자에 오르다니 하면서 이제 처음엔 이제 레이첼도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거절하지만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스콧을 보고 끝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죠. 그리고 깨어난 다음날 스콧이 옆에 있죠. 전 남편 톰이 몹시도 그리웠던 이제 레이첼이 스콧에게 단 남자 향을 이기지 못하고 감기를 가지고 말았죠. 좀 그렇죠. 하여튼 메건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정신과 의사 카말을 유혹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카말은 끝내 안강하게 거절을 해요. 몇 번의 키스를 받아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첼이 목격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는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건의 정신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카말은 친구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메건의 과거의 기억들을 열어주죠. 메건이 이제 10대 시절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오빠를 잃고 나서 메건은 철저하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바닥에 떨어져요. 그때 이제 그녀의 손을 잡아준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마약쟁이였지만 그 메건에게는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위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둘 사이에 또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메건은 전기가 아주 끊어진 어느 날 집이 이제 남편 뭐 마약쟁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돈을 안 내가 전기가 끊긴 거죠. 너무 추워서 물은 또 데폈어요. 데펴서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녹여요. 품에 갓 태어난 아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안은 척. 그러다가 너무 추워서 추운데 이제 몸이 노곤노곤해지니까 욕조 안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아기는 욕조 속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죠. 같이 살던 그 남자가 돌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둘은 아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잠깐 어디를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자였던 이제 스콧을 만난 거죠. 스콧은 이제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메건이 이제 과거에 그 아이를 잃었던 기억 탓에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다른 남자들하고 계속해서 외도를 즐기는 거죠. 이제 그 외도를 즐기는 게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메건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이제 애나로 돌아옵니다. 애나는 레이첼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아무리 톰의 전 부인이었다고 해도 너무해요. 밤마다 전화하고 밤마다 메시지를 남겨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이제 애나를 톰이 매번 말리죠.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고. 한두 번도 아닌데 이제 톰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애나 입장에서는 굳이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래도 과거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웃집 여자 메건의 실종 그리고 살해 사건 이게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최근에 메건이 과거에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살해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면 잠시 한 몇 주 정도를 자신의 딸 애비를 그 메건한테 맡겼거든요. 유모로서. 그래서 자칫 애비를 잃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무 이제 심장이 철렁한 거죠. 이제 레이첼로 다시 돌아오면 레이첼은 이제 알코올성 치매로 잃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 하죠. 분명 메건이 사라진 날 톰을 봤던 기억이 나. 근데 정확하지 않아. 톰이 차를 탔고 그 차에는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드문드문 아주 스파성 기억이 나죠. 분명히 애나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 톰이 이제 어느 날 찾아오죠. 자기를.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하니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죠.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레이첼이 술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기억도 못해 때렸기 때문이라고 레이첼한테 엄청 뭐라 하죠. 한번 눈을 떠보니까 팔과 다리가 멍들어 있는 톰이 보이죠. 톰은 레이첼이 전날 꼬부채로 자기를 때렸다고 말하죠. 레이첼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톰을 때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암흑 같은 기억 탓에 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때 그날 밤 우연히 이제 자기가 기억을 메건이 사라진 날 그리고 그 거리를 헤맸던 날 그 동네를 헤맸던 날 우연히 자신을 도와준 빨간 머리 남자를 만나게 돼요. 레이첼은 기억이 거의 없지만 그 남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주면서 미소를 지었던 단편적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창피하지만 물어요. 그때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죠. 근데 이제 빨간머리 남자가 말을 하죠. 그날 굴다리에서 당신이 남겨져 있었고 어떤 남자가 굴다리에서 빠져나와 한 여자가 차를 타고 왔다. 그 여자의 인상착의가 애나가 아니죠. 그제서야 기억이 돌아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까난아기 애비를 놔두고 애나가 나왔을 리가 없다. 톰의 차에는 메건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나는 남편 톰이 레이첼을 직접 만나고 왔다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의심을 하게 돼요. 그거 자기를 속였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상하다. 의심이 돋기 시작해요. 그래서 톰의 노트북을 몰래 꺼내서 비번을 알아냈지만 이메일이나 파일 이런 게 너무 완벽해요. 너무 깨끗해. 아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역시 그 뚱뚱해진 레이첼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가겠다고 하는 톰이 아침에 침대 밑에 운동 가방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가방 열어보죠. 이상하다. 왜 이걸 놔두고 갔지? 운동화? 운동복이 있죠.
근데 그 옆에 오래된 휴대폰이 있어요. 뭐지? 전원이 켜지지 않죠. 뭘까? 예전 휴대폰인가? 근데 왜 여기 계속 다닐까? 계속 두고 다닐까? 그래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충전을 해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애나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건 바로 메건이었습니다. 메건. 메건의 시선은 다시 돌아옵니다. 메건.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는 남편 스콧이 아니라 톰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스콧에게 모든 걸 말하고 자신의 과거까지도 함께 말하고 함께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죠. 사실 여기에는 정신과 의사 카말의 도움이 되게 컸어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친구로서 용기를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남자가 있었다는 단순한 한마디로도 의처증이 있었던 스콧은 거의 지식 직전까지 메건의 목을 졸라버렸죠. 그래서 메건은 무서움에 치를 떨면서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톰에게 연락합니다. 아이를 가졌다. 톰은 아이를 지우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메건은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첫째 아이도 이렇게 두 번째 아이도 절대 잃을 수가 없다. 그때 둔탁한 소리가 들리죠. 자신의 머리가 돌이 부딪힌 소리였어요. 톰이 메건의 머리를 돌로 세차게 내리친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드디어 알아낸 레이첼. 어떤 사실까지 기억이 나냐? 골프채를 때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톰이 자기를 때렸던 걸 알게 된 거죠. 레이첼이 애나의 집으로 황급히 옵니다. 도망쳐야 한다. 애나는 톰이 바람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메건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부인하죠. 그렇게 말다툼을 한 사이에 톰이 집에 돌아옵니다. 톰은 레이첼을 때려 눕히죠. 그리고는 희죽거리면서 메건과의 바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레이첼 때문에 메건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해요. 또 레이첼의 탓을 하는 거죠. 레이첼은 겨우 도망칠 기회를 얻지만 정원에서 힘이 센 톰에게 잡히기 직전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때 레이첼은 아까 몰래 집어들었던 코르크 마개를 휘두릅니다. 그 마개는 톰의 목을 가릅니다. 피가 쏟아납니다. 톰이 쓰러집니다. 경찰이 도착합니다. 애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경찰이 묻습니다. 애나가 말합니다. 정당 방위였어요. 제가 다 봤어요. 톰이 쓰러졌을 때 애나가 집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톰을 안죠. 애나가. 레이첼은 이미 늦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애나는 톰의 목에 박혀있던 레이첼이 휘둘렀던 그 코르크 마개를 더욱 깊이 박습니다.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둘은 공범이 되어서 완벽하게 정당방위로 풀려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이제 제 소설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제 제가 나오면서 해석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결론 다 알고 나면 그다지 신선한 작품도 아니고 뛰어난 반전 선선한 작품도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술을 한때 지금은 거의 안 마시지만 지독히 엄청 많이 마셨고 그럴 때마다 필름이 엄청 끊겨서 약간 그 주인공 레이첼의 기분에 굉장한 공감을 했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폴라 호킨스 작가도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 끊긴 기억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잘 묘사한 걸 봐서. 어찌됐든 이런 식의 글이라면 나도 한번 써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괜한 자신감도 좀 생기기도 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 한 편 써서 한 편이라고 해서 한 권이죠. 1년에 1300만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135억 원 번다면 꽤 할만하지 않나요? 사실 이제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쓰면 되겠다 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떤 미지의 감각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은 좀 잘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평범한 저희로서는 그저 계속 읽고 쓰고 또 계속 읽고 또 쓰고를 반복해서 글쓰기 실력을 갈고 닦아가는 게 성공을 향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폴라 호킨슨의 글쓰기 비법을 좀 더 파헤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소설인 인투 더 워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성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등장인물들의 인물이 나오고 또 날짜별로 각자 이야기를 구성해서 나중에 휘몰아치듯이 반전 상상하는 기법. 사실 이 책을 다 인투 더 워터까지 다 읽고 나서 그녀의 글쓰기 비법도 한번 분석해서 영상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도 너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한번 글쓰기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1년에 130억 원을 벌어들인 책이 어떤 책인가 한번, 제가 뭐 대충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또 실제로 책을 텍스트를 읽는다는 건 또 다른 기분이니까 결론을 알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소설이 Girl on the Tra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